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마헨지 광산을 소유한 호주계 광업회사 블랙록 마이닝에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4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차 전지와 철강 시멘트 등에 쓰이는 산업용 흑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이번 계약을 통해 블랙록 마이닝 지분 총 19.9%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블랙록 마이닝은 올해 안에 광산 개발을 위한 착공을 시작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자산 배분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타깃 데이트 펀드 TDF 시장에서 ETF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일 금융정보 플랫폼 FN가이드에 따르면 13종의 TDF ETF 순자산은 지난달 30일 기준 1,978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89.8% 급증했습니다. 기존 공모펀드 대비 ETF의 선호도가 점차 커지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편의성과 낮은 보수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화웨이가 현지 시간 3일 자사 웨이보 계정을 통해 이달 10일에 세계 최초로 3단 폴더블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3단 폴더블 폰은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아직 출시하지 않은 폼팩터입니다. 한편 같은 날 애플은 AI 기능이 탑재된 신작 아이폰 16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강력한 경쟁 제품의 등장으로 글로벌 스마트 점유율 1위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달 10일 화웨이와 애플의 신제품 공개가 예정된 가운데 올 들어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탈환한 삼성전자로서는 주력인 폴더블 폰과 AI 폰에서 강력한 경쟁자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탄탄한 내수 시장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은 폴더블 폰 시장에서 원조인 삼성전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3단 폴더블 폰과 관련해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시장성을 감안해 출시 일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휴장한 데다가 이제 시장이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파란불을 켰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8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오늘 알테오제는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다시금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돈이 되는 투자 전략들 가득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는 우리 시장이 빨간불 켜면서 9월장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또 파란불을 켰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이 빠져서 빠지는 갑다라고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올라야만 되죠. 그렇죠? 올라야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해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떨어지든 하락하든 큰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주식시장에 공격적으로 우리가 배팅할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8월 5일 날 급락하던 날에 단기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등 이후에 한 번 더 떨어질 거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인 주식을 사는 자리가 아니라 현금 들고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시황을 아침마다 올려드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은 공격적으로 살 종목이 없다. 그래서 저는 추석 이후를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9월 말이냐 아니면 10월 중순부터 살 거냐의 문제라서 현재는 주식을 사는 자리는 절대 아니니까요. 현금 가만히 아껴두시고 계시고요. 이번에 멀쩡하게 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제가 다 팔았잖아요. 그죠? 이번 주, 지난주까지 싹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종목, 주식 포트 보유가 거의 없어요.
90% 정도 현금화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딱 하나입니다. 현금 보유의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오래 들고 있으면 우리가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주식의 보유 기간을 길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식은요, 부동산이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가 아니에요. 얘는 내가 사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은. 얘는 가격 가치로서 내가 쌀 때 사서 가치보다 싼데 그래서 내가 올라갈 때 이익 보고 팔아먹는 거지. 여기는 미국 주식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에요. 코스피 증시입니다. 하락장 변동성장이 훨씬 많은 장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이 정도면 싸다, 올라갈 만한 자리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만 매수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어중간한데 오를 수는 있겠지만 잘못해서 빠지면 손해나겠어라고 생각하는 자리는 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자리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그 시각으로 여러분께 9월 한 달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저는 9월 19일 날 우리가 미국에서 FOMC 회의를 하죠. 아마 금리 인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첫 번째 인하일 때는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인상을 하고 있다가 인하를 꺾일 때는 대부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 장은 먼저 빠집니다. 재밌는 게요. 미국은 얼마 빠지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아서 깁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만약에 빠지면 폭락하죠. 그게 대한민국 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속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다면 아예 안 할 거냐? 가급적이면 그게 나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 굳이 할 거라면 좀 방어적인 내가 지수는 많이 빠지고 있지만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 몇 가지만 단타 친다 정도의 생각이고 그리고 접근을 비중을 줄여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아직도 해볼 만한 종목과 그리고 저희가 중장기로 보고 있는 종목들을 함께 나눌 테니까 보시면서 이럴 때 하락장일 때 이런 중장기 종목들이 안정적이구나라는 걸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도주 섹터에서 자동차나 반도체가 모조리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직 조정의 기간이 왜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면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적인 매매는 조심해야 할 시기지만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노려볼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종목과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섹터별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섹터별 투자 전략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통신주인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면 KT라는 종목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KT 그러면 대부분 알고 있기로는 경기방어주라고 보통 알고 계실 거고 하락장에도 잘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이다. 근데 반대로 상승장에 떨어지는 종목이다. 이 정도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KT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코로나 이후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 떨어질 때 공격적으로 우리가 배팅할 만한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KT입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4년째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KT는 이제 더 이상 통신주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미래의 차가 뭐야라고 보통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옆에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미래의 자동차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내연기관차인가요? 아니면 전기차인가요? 전기차가 아닐까요? 전기차. 네. 요즘 불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게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계속해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갈 거다. 두 번째,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로 가는 세상인 것 같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시대가 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합니다. 자율주행을 하면. 이걸 내가 손 놨는데 무슨 문제가 안 생길까? 개인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운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눈치가 있으십니다. 바로바로 잘 찍으셨어요. 하나도 안 틀려서. 틀리면 좀 놀리려고 그랬더니 놀릴 여지를 안 주십니다. 자, 보시면 이 KT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인식하기에는 통신주라고 해서 핸드폰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통신은 우리가 집전화죠. 요즘에 집전화 없는 집이 많아요. 대부분 다 핸드폰 쓰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KT는 국가 기관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정적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걸 보시게 되면 앞으로의 KT는 제가 얘는 통신주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2020년도부터.
왜냐하면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거든요. 여기 보이실까요? 보시면 KT가 여기 코로나로 2019년부터 3만 1,000원짜리가 얼마까지 반토막 날 때까지 아주 박살났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2019년 1월,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2020년까지 거의 1년 한 1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반등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작살나게 뺍니다. 이때 주식을 하시는 분은 KT를 무지하게 욕할 겁니다. 이런 뭐 같은 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걸 주가 관리 안 하냐고 오만 욕을 다 할 텐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가 산업이 바뀌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통신주로서의 값어치는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하고 급등을 한 이 시기에 새롭게 부각됐던 산업이 뭐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배터리 산업이라고 하는 2차 전지라고 하는 건데 2차 전지가 왜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2차 전지가 우리가 사실은 배터리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핸드폰에도 배터리가 있었고 뭐 휴대용 저기 뭐야 이거 얘기하면 약간 연식 나오나요? 예, 저희 때는 그 조그만한 휴대용 카세트가 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때 뭐 아이와 뭐 마이마이 이런 거, 예, 많이 소니 이런 거 많이 들고 다녔는데 그때 배터리가 길게 가는 것이 좋아서 좀 고성 배터리 쓰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때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서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고 하는 이 시기 동안에는 항상 핸드폰이 발전하면서도 문제가 됐던 건 배터리 수명이에요. 삼성전자에서도 배터리 한번 폭발한 적이 있듯이 발열이 심하고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삼성전자 노트가 히트쳤던 이유가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게 히트를 쳤던 거거든요. 물론 사이즈도 크지만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건 그동안 배터리는 쭉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왜 2차 전지가 각광을 받았냐면 자동차가 이제 내연기관차가 대세가 아니고 앞으로 친환경차로서 전기차가 대세일 거야라고 각광을 받았던 게 언제냐면 코로나로 급락했던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 초에 그래서 그때 누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냐면 LG화학이었죠. 근데 그게 막 올라가고서 미친 상승을 몇 배씩 올라가고 나니까 갑자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특징 뭔지 아세요? 주가가 급등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예, 액면 분할하거나 분사해버립니다. 물적 분할 확 때려가지고 주주들 등치는 게 거의 주전공이죠. 대한민국 주식은. 그래서 뭐 했습니까? LG화학이 뭘로? 배터리 사업 분야를 뭘로 바꿨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LG화학이 고점에서부터 급락하면서 박살나서 주주들 아우성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주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은요. 개별주 투자를 저는 가급적 안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얘는 100년 기업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100년 기업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고 주가 막 오르면 분사하고 뒤통수 때리고 뒤통수만 때리면 다행이에요. 앞에서도 앞통수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세 날 때 팔고 나가는 거지 절대로 기업과 함께 성장하겠다. 현재까지 2024년 오늘 지금 9월 3일인데요. 9월 3일 현재의 대한민국 시장은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인드, 순진한 마인드 갖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장은 수익 나면 먹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 잃지 않는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는 영원하냐? 아니요. 이때부터 딱 2년 동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나서 다시 폭락해가지고 2차 전지 이제 폭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2차 전지가 여러분 한참 배터리 하면서 사람들이 난리법석치기일 때 제가 이제 재작년이었죠. 7월에 2차 전지에 거의 끝자리에서 다 팔으라고 여러분께 단체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들 배터리 하면서 난리를 지길 때 아니라고 이제 팔아야 된다고 한 주 남기지 마라. 그게 7월이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배터리주가 고점을 찍었던 그 날에 제가 배터리 다 팔라고 난리 법석을 지겼던 게 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자본이 움직이고 시장이 성장할 때는 반드시 탐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뭘 설명할 거냐면 2차 전지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를 잡고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 한번 재밌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2차 전지가 앞으로 성장할 때 한계가 있다는 건 처음에 2차 전지는 분명히 신세계였습니다.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관한 것들이 많이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배터리주가 길게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2020년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앞으로의 세상은 2차 전지가 자동차주의 대세가 아니고 뭐냐면 내가 운전하느냐 아니면 기계가 직접 자율주행하느냐 이 두 개가 대세일 거다. 그 대안으로 자동차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뭐 자동차 중에 내연기관도 가능하겠죠.
또 우리가 뭐 친환경차라고 말하는 전기차가 될 수도 있겠고 수소차가 될 수 있겠고 근데 전기와 수소차도 각각의 단점을 충분하게 커버하지 못한다면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을까요? 마치 옛날에 핸드폰하고 삐삐 사이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공중전화 50m, 100m 안에서만 전화가 가능한 폰이 있었는데 그거 나올 때 획기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망했죠. 1년이 못 가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쩌면 이런 징검다리 구간 안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 뭐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친환경차가 전기차가 아니라고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뭘로 만들어요? 석탄 떼고 석유 떼고 원자력 떼가지고 만드는 게 전기예요. 그러면 원재료가 친환경이 아닌데 그걸 내가 단순하게 자동차에서 휘발유 떼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 총량이 줄까요? 바보 같은 소리 아닐까요? 이건 말 안 되는 소리 아닐까요? 눈 가리고 아웅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면 뭐냐면 어차피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화석 연료를 태우잖아요. 그러면 얘가 2차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는 조금 줄진 모르겠지만 이걸 친환경차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프레임을 짜가지고 팔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팔고 있고 친환경이라고 정부에서 선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친환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친환경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차라리 뭐 풍력이나 태양력이면 친환경 오케이 인정. 그런데 우리가 전기차는 엄연한 의미에서는 친환경차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는 건 사람이 운전하느냐 자율주행하느냐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새로운 새로운 기술의 출발 그리고 획기적인 변화를 만약에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저는 내가 운전할 거냐 자율주행할 거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미국의 테슬라라는 기업이 전기차로서 뜬 것이 아니라 얘는 자율주행차로 가기 위한 데이터 기반을 쌓아가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딱 하나입니다. 통신 모듈이에요. 왜냐하면 얘 인터넷 위성에서 인공위성에서부터 쏘는 신호를 가지고 모든 걸 컨트롤하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완성차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인터넷에서부터 저기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그 신호가 내 자동차까지 들어와서 원활하게 실시간으로 이 정보가 피드백이 오가야 돼요.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정상적인 자동차가 될까요? 가다가 꽝 들이받을 수 있어요. 사고 날 수 있고 컨트롤 안 되거든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인터넷 통신 모듈 업체가 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먹거리가 아닐까? 그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우리 통신 장비 종목들 쭉 나오죠? 여러분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 중에 좋은 회사를 발굴해 두시면 향후에 5년 뒤에 10년 뒤에 한 10년쯤 뒤에 바라보시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종목들이 아닐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요. 대신 중소형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보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을 이야기했을 때 호가를 많이 저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잘못하면 주가 조작이 돼요. 그래서 중소형 종목을 말씀 안 드리고 대형 종목 위주로만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힌트만 드린다면 이 KT라는 종목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죠. 얘는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최저가가 17,250원이고요. 지금 올해 2월 달에 고점이 42,400원인데요. 제가 여기 2020년부터 여기서 2만 원대부터 이야기하고 자 눌렀다 내려올 때 3만 원대 여기 다시 눌러올 때 29,300만 원 여기 얘기하고 지금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2030년에서 35년 정도까지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이 KT라는 가격의 주가가 얼마쯤 가 있을까요? 저는 못 가도 10만 원 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통제하는 통신 모듈 업체 중에서 KT만큼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제가 아는 한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는 1등이에요. 그러면 KT 내가 대형주 투자할 사람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전 대형주밖에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는 KT가 가장 낫다라고 생각하고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수익률 게임을 하실 거라면 KT가 투자하고 있거나 KT에다가 납품하는 회사들 중에 자회사가 있고 협력사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모양을 갖추고 기술력을 갖춘 회사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식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바뀔 거고 그중에 핵심이 뭔가라는 걸 내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그 회사에 투자하고 납품하는 회사들 중에 기술력이 제일 좋고 KT가 절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회사가 어딘가 공부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장이 어렵지만 이 하락장을 이용해서 내가 매집할 종목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TV, 증권TV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종목을 찍어주고 이거 얼마에 사면 얼마 수익 날 거예요. 이 얘기를 주로 하시지
앞으로의 세상의 변화에 대한 얘기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률이 여러분 중요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KT를 어떻게 공략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서울경제TV 출연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었거든요. 2023년 1월 달입니다. 여기서 제가 출연하기 시작해서 내려올 때 얘 3만 원 밑에서 사라, 올라올 때 단타 한 번. 다시 쌍바닥으로 3만 원 밑에서 사라, 올라올 때 쭉 치고 올라 4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얘는 참고로 1년에 5%의 배당을 줍니다. 내가 10년 보유하고 있으면 원금의 50%의 배당을 받게 돼 있고요. 20년 보유하게 되면 내 원금 100%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면 손해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께 전에 방송할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자녀분 있으신 분 있죠. 아이 막 낳아서 미성년인 아이들 그리고 아직 얘들이 돈을 벌기 전에 30 미만의 아이들이 만약에 30 미만이면 아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요? 청년들에게 만약에 장기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장기 투자를 내가 플랜을 보고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주식 중에 몇 개 없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KT예요. 그래서 제가 미성년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께는 아이들 명의의 주식 계좌 하나 만드세요라고 그때 말씀을 작년에 드렸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양도세, 증여세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2천만 원짜리 계좌 만드셔가지고 KT 가지고 쭉 가시면 좋겠어요. 3만 원 미만에서 3만 원 초반에 사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4만 2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무려 40%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1년에 5%의 배당금을 받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시 내려올 때 3만 3천 원, 3만 4천 원, 3만 5천 원 구간 한 번 더 사시면 좋겠네요. 이야기했는데 지금 4만 원까지 올라와서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온라인 특강 때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4만 원부터는 한 절반 정도를 좀 정리해 가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얘가 만약에 올라갔다가 조정이 또 나온다 그러면 아마 3만 원 중반대일 것 같거든요. 3만 4천 원에서 3만 6천 원 구간일 겁니다. 다시 한번 사서 또 올라오면서 팔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20%에서 30%예요. 1년에 이 기회가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작년부터 한번 보실까요? 잡아서 한 번 단타, 잡아서 두 번 단타, 눌림 잡아서 세 번 단타, 이후에 네 번. 네 번의 매매 기회가 있었네요. 얼마 동안? 1년 7, 8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그럼 우리가 단타를 빼고 길게 가는 파동만 놓고 봐도 두 번은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내가 이런저런 종목들 가지고 애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KT는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실까요? 얘는 보시면 저희가 떨어질 때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계속 쳐다보지 않고 내비뒀어요. 보시면 중간 배당 한번 받은 거 눈에 보이시나요? 배당락 보이는 거. 그리고 기다렸다가 한번 팔아먹고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사고 지금도 팔아먹고 이러고 있어서 얘는 보통 한번 사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끌고 가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통신주를 계속 이야기할 때 KT는 이미 저희가 전략 종목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안 드리고 또 하나의 종목을 뭐 했냐면 SK텔레콤이요. 자, 이번에 떨어질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8월 5일 급락장에 5만 원, 5만 1천 원, 5만 2천 원대. 이 얼마까지 갔나요? 지금 5만 6천 원까지 올라왔네요. 약 10% 정도 수익 납니다. 이렇게 주식하시라고요. 얘가 횡보할 때 저는 요 밑에서 5만 1천 원대, 5만 원 초반대 사시는 거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살 거 없으면 통신주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치고 올라가죠. 겨우 10%, 15%요. 여러분 정말 손해 안 보고 수익 나시는 종목이 맞습니까? 아니면 수익률이 매우 높지만 떨어져서 감당 안 되는 종목이 맞습니까? 저는 이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고 통신주 또 하나 우리가 LG U+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는 별로 흐름이 안 좋아서 사라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통신 우리가 핸드폰만 놓고 본다면 어디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SK텔레콤. 그런데 SK텔레콤이 통신 점유 섹터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핸드폰이라는 게 새로운 아마 웨어러블 핸드폰이 나온다면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여기 시계 하는 거 요즘 다 나오죠. 뭐 갤럭시에도 나오고 아이폰에도 나오고 다 시계들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거는 보조적인 장치인데 이제 새로운 시대로 바뀐다면은 핸드폰이 또 한 번 떡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 기술에서 계속 거기서 지지부진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경우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부터는 기술의 발전이 별로 없어요. 디자인만 조금 바꿔가면서 카메라 2개 넣었다, 3개 넣었다, 카메라의 뭐 기능이 줌이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혹은 뭐 음악의 정도가 좀 좋고 배터리가 좀 더 좋아지고 이 정도지 별로 좋아지지 않았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많이 시세가 났던 건 뭐냐면 핸드폰이 이제 맨날 터치폰이 안 되니까 접는 걸로 바꿨죠. 폴더블로. 그러면서 조금 시세가 났는데 걔도 호불호가 있어서 성장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획기적인 색다른 기술의 변화가 될 때 그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용자가 될 텐데 저는 지금 그중에 하나의 섹터가 뭐라고? KT. 뭐 때문에? 통신 모듈, 우리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이 돌아오는 이 회선 안에서 KT 관련 자회사들 여러분 한번 잘 공부해 보시고 통신 관련 주들 중에서 기술력이 대한민국 주식에 되게 똘똘한 게 몇 개 있거든요.
방송에서 말씀 안 드릴게요. 몇 개 있어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 주식을 정말 하시는 분들은 남에게 뭔가를 듣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인사이트를 드리면 그 인사이트 안에서 요즘은 검색만 해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찾아보시면 어느 회사가 이 분야에 제일 좋은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회사가 싸질 때, 조정받을 때 내가 사놓고 묵혀놓으시면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2차 전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2차 전지를 여러분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자, 이번에 장이 빠질 때 자, 우리나라의 주도주는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2차 전지인데 반도체, 자동차 두 개 합치면은 전체 시총 상위에서 우리가 50%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합쳐도 시총 전체 30%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자동차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데 자,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를 보시면 제가 여기 지금 서울경제TV 출연했던 2023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살 거 없으면 반도체랑 자동차랑 2차 전지 사라고 무지하게 떠들었거든요. 보시면 하나, 둘, 눌림, 그리고 저는 여기 여름자락에 끝자락으로 보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어땠나요? 장이 폭락을 얘기했더니 정말 폭락이 왔죠. 자, 근데 지금 폭락 이후에 반등 한번 바짝 했는데 이게 상승 전환인가요? 물어보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언제까지 빠질 거냐고요? 9월에서 10월 사이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점을 다지고 겨울장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9월 달에 10월 초까지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는 건 뭐 하는 거다? 돈을 갖다 내다 버리는 거다. 그 돈 많으시면 여러분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가족분들하고 좋은데 여행하십시오. 괜히 돈 갖다 버리지 마시고. 지금 주식 살 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얘가 자동차, 반도체가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급등할 수가 있을까요? 크게 상승할 수 있을까요? 당장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현금 들고 기다려야 될 시기이고요. 그리고 저처럼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방, 반등이 나오면 하방 배팅하고 반등이 나오면 하방 배팅해서 주가가 떨어진 데 배팅해서 하방의 수익을 내는 구간이지 상승은 짧게 하고 하방을 길게 봐야 될 자리라는 걸 9월 달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한 금리가 처음 인하하는 그때에는 장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락장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상승 접근하시고 주식 보시면 아마 옛날에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백윤식 선생님이 백윤식 아저씨가 했던 아주 유명한 대사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타짜라는 대사에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 그딴 식으로 하면 피똥 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잘못하면 피똥 사는 자리입니다. 절대 주식 함부로 사지 마십시오. 물릴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동차를 보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주봉부터 보실까요? 올해 초에 똑같이 자동차랑 같은 위치에서 올라가는데 얘는 변동성이 컸어요. 시세나고 왕창 무너지고 시세나고 왕창 죽였다가 마지막 상승 사이클 저희가 여기 6월 말에 자동차 다 팔고 쳐다보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급락 나왔죠? 그리고 지금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얘가 상승 전환이냐고 아니라니까요. 잠깐 반등했다가 뭐예요? 단기 급락에 의한 반발력이 좀 나오는 거고 다시 내려가면서 원상복귀까지 여기까지 앞에 저점 자리 2023년 저점 여기까지 내려와 줘야 시장은 반등의 탄력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자동차 잘못 사도 물리니까요. 그러면 내가 살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패스, 자동차, 반도체 아직 건들지 마십시오. 조정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보십시오. 자, 근데 이때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장이 내내 빠질 때 2차 전지는 그동안 피똥을 많이 쌌습니다. 자, 어떻게 쌌는지 흔적을 한번 보시죠. 주봉을 보십니다. 보시면 24년 7월 20일, 24일입니다. 이때 2차 전지 다 팔으라고 노래를 불렀네요. 작년이었군요. 예, 이때 여러분들께 지금 그때는 제가 문자나 이런 발송을 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노래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거 꼭지니까 팔아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한테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우리가 전화 상담하고 종목 상담을 하던 시절이었죠. 방송국에서. 그때 이거 다 팔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안 팔으신 분들이 종목 상담할 때 내내 많이 피눈물을 흘리셨던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2차 전지는 이미 수명을 다한 상태고 중간에 이렇게 반등이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같은 자리라고 봤기 때문에 한 번에 반등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이고 물론 얘가 영원히 끝났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월봉으로 보십시오. 얘가 2020년도에 급등해서 주저앉아 22년도에 박살 한번 냈다가
여기서 시세가 왕창 났다가 지금 죽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등했다 죽였다 이 과정을 겪고 나서 25년도에는 또 한 번 뛰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현재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2차 전지가 완전히 끝났냐? 아니요. 한 파동 남아있어요. 아마 올해가 아닌 올해 하반기에 떨어졌다 올랐다 반복하다가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부터 움직인다면 또 한 번의 시대가 남아있고 걔가 2차 전지의 마지막 사이클이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2차 전지를 공략하고 있는 것은 단타 관점이지만 이제는 2차 전지는 물려도 딱히 손해날 가능성이 제로인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제가 8월 초에 장 빠질 때 급락할 때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8월 5일 날 급락할 때 같이 떨어지긴 했는데 자 자동차 보실까요? 완전히 박살나 있죠. 되시죠? 반도체 보실까요? 완전히 박살나 있죠. 차이점 확실하게 아시겠습니까? 얘는 고점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 투매가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동차 보시면 얘도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 투매가 나왔는데 근데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2차 전지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가 바닥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돌리면서 우상향 돌리는 걸 보면서 10,000원에서 1,500원 구간에서 매수 잡아서 단타 한번 쳐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12,000원 부근까지 목표가 드렸는데 얘가 오늘 고가가 얼마냐면 11,815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눌리게 되면 싸게 살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2차 전지 다 팔면 좋겠다는 의견을 오전에 드렸습니다. 한 주도 남기지 말고 다 파세요라고 얘기하면서 10시 이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시황을 드리는 소통방에다가 몽땅 다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 뭐가 괜찮았느냐, 저희가 뭘 공략했느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 20만 원, 21만 원 요 자리 횡보할 때 사가지고 올라올 때 오늘 아침에 다 던져버리고 끝냈네요. 그럼 바닥에서부터 잡으신 분들은 17%에서 20% 정도 수익이 났고 중간 추격자도 12%, 15% 버시는데 지장이 없었네요. 괜찮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얘가 되게 셌습니다. 저희가 같은 구간에 8월 초에 32, 3만 원대에 잡아라. 없으면 34만 원 돌파에 따라가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컸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얘가 대장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까 제가 여러분 2차 전지 할 때 뭐라 했죠? LG화학이 1등주였는데 LG화학이 분사해가지고 뒤통수 때리고 만든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중에는 얘가 1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정 나올 때 다른 거 사지 마시고 1등주를 사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권장드렸던 것이고요. 물론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오늘 장에 그냥 만족하겠다. 왜? 제가 봤던 건 앞전 고점, 여기 쌍봉까지 목표가 본 거라서 다 판다라고 여러분께 시황 글을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죠. 보시게 되면 얘는 고점에서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박살, 고점 하나, 둘, 셋, 3봉 맞고 죽으신 상태고요. 앞전 저점 때까지 왔기 때문에 35만 원 밑에서 물리는 건 바닥이지 물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반등을 한다고 보면 얘는 얼마까지 봐야 되냐면 한 48만 원, 50만 원까지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이고요. 살짝 눌림 주면 한 번 더 사가지고 48만 원, 50만 원까지 또 한 번 트라이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 하셔도 안전빵으로 2차 전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보시게 되면 얘는 아까랑 차이점이 뭐냐면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얘가 떨어져도 바닥을 다중바닥 형성하고 저점 이탈 안 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런 종목이 센 종목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차이점을 보시죠. 여기 포스코홀딩스를 보시게 되면 얘는 어때요? 여기 다중바닥 만드는 척 하다가 추세 이탈해버리죠. 이 종목은 올라와봤자 반등을 세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그냥 정리한 거고 물론 40에서 43만 원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조정 나왔다 또 한 번 올라가면 여기까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다 팔아먹고 내려오면 사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다행히 오늘 장 빠졌고요. 지금 미국 장도 현재 빠지고 있어서 조정은 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 들어오면 뭐 사자? 2차 전지 사자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번에 떨어질 때 얘는 좀 예쁘게 떨어졌죠. 라운드 숄더 이렇게 돌아오면서 라운드 돌리고 바닥 잡고 올라와서 일단 오늘 차익 실현하고 왜냐하면 미국 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차익 실현했어요. 왜냐하면 미장이 빠지면 개파락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굳이 수익을 토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 정리해버리고 며칠 기다려서 조정 한번 나온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바닥에서 다시 한번 붙잡고 올라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저는 별로 사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적을 얘기할 때 능력이냐 윤리성이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 윤리적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긴 하죠. 그죠?
털려고 다 털리는데 근데 저는 오너 리스크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SK그룹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야 독보적이니까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갑니다. 그런데 SK의 제일 리스크가 뭔가요?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이슈 아시죠?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 분할, 불륜으로 인한 이슈들. 그래서 사실은 언제든 그 오너의 불륜 리스크가 나오고 이혼 리스크가 나오고 위자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SK그룹에 제가 투자하는 것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이닉스가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싸게 살 기회이겠지만 그 나머지 SK 관련 기업들은 오너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급적 투자를 안 하는 편이라서 SK이노베이션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했기 때문에 모기업이죠.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네 빠졌지 반등다운 반등하는 적이 없고요. 얘가 얼마나 무섭게 올랐던 종목인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무려 3배 반, 350%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냅다 분사해버리면서 우리가 먹튀하니까 어떻게 돼요? 박살나서 반토막 났죠? 반등 한번 주고 반의 반토막 또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기업은 이런 회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끌고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짧게 치고 빠진다 정도로 2차 전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들도 많고 종목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이 정도 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그 다음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지켜볼 만한 섹터로 통신주 먼저 꼽아주셨고요. 시작해서 이제 2차 전지주까지 주요 섹터별 점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 하단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상승 흐름을 좀 포착하신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이거 사실 지난주에 온라인 특강 때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생방송 중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지금 제법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오면 이미 다 올라 있어서 말씀 뒷북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는 저희가 8월 초에 45,000원에서 48,000원 구간에 매수하셔서 끌고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목표가는 55,000원에서 57,000원 정도, 현재가에서도 10%에서 15% 정도 볼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중장기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지난번에 떨어질 때 8,200원에서 8,700원 구간 집중적으로 매수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얘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아마 1,7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현재가에서 10% 이상 가니까 여러분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저는 내년도에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여기서부터 잡아서 요만큼의 수익을 거의 바닥에서부터 60% 정도 수익을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23년도에 여기요. 우리가 10,000원, 1,500원 요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17,000원까지 76%의 수익을 대박을 낸 적이 있고요. 지금 여기 바닥 잡아서 단타 한번 치고 바닥 잡아서 단타 한번 치고 이거 하면서 좀 가는 중인데 제가 아마 25년도에 기대주 종목의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내년도에 또 한 번 15,000원대 이상을 또 볼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모았다가 시세 주면 11,000원 부근에서 한번 팔아먹고 다시 떨어지면은 9,000원 이하에서 모았다가 또 팔아먹고 이거 반복하다가 내년도에 치고 넘어가면은 그대로 물량 실어서 고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장기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 또 하나가 CJ 대한통운입니다.
얘도 보시면 우리가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누누이 작년에 아주 홈런 쳐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7만 원에서 8만 원 구간에 그냥 모아라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살 거 없으면 이거 사세요를 거의 한 4, 5개월 얘기한 것 같은데요. 계속 그랬더니 얼마 갔냐면 14만 8천 원까지 바닥에 7, 8만 원대에서 매수했던 가격을 생각하면 90% 이상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횡보할 때마다 차근차근 모아갔다가 시세점 좀 일부 팔아먹고 모았다가 팔아먹고 하면서 아마 얘도 내년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시세를 한번 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관한 자세한 말씀들은 다음 주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종목에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은 뒷북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까 까먹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행 소비주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전략 주셨는데요. 더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전문가님, 이어서는 선물 옵션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자, 우리가 선물 옵션 그러면 대부분 다 어렵다, 위험하다 정도의 생각을 여러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시장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 두 가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식은 아까 상승해도 상관없고 하락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저는 선물 옵션 하기 때문에 주식은 매수해서 올라가야 수익이잖아요. 떨어지면 손해죠. 근데 선물 옵션은요. 내가 올라가는 방향에 배팅하는 건 선물 매수하고 콜 옵션이에요. 그리고 지수가 빠지면 오늘같이 하락장에 배팅하는 건 선물 매도하고 풋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 선물 매수할게, 콜 옵션 살게. 떨어지면 선물 매도할게, 풋 옵션 살게. 이것만 선택하면 돼요. 재미있는 건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하락장에 주식은 대응책이 없어요. 근데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은 하방에 진입해서 하락하는 폭을 이익 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뵙고 상담하면서 느껴지는 건 그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통 제일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런 거예요. 50 정도 되면은 나이 50에서 60 정도가 되면 대부분 은퇴를 하셔야 돼요. 근로소득이 끊깁니다. 노동소득, 근로소득은 끊기고 그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본의 이익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50 넘고 60 넘어서 삽 들고 곡괭이 들고 우리가 일할 수도 없고 내가 직장에 가서 하려고 해도 60 넘어서 받아주는 것도 특별한 직군을 제외하고는 아주 뛰어난 능력자를 제외하고는 모셔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노동 근로자는 모셔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50에서 60대 요 나이 때까지가 내가 학교 졸업하고 한 20년에서 길어봐야 30년 정도 돈 버는 걸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대부분 사람들은 은퇴하고 집 하나 마련하고 은퇴하고 몇 억 정도의 퇴직금 모아놓은 돈 이게 전부거든요. 대부분의 중산층이 이래요. 10억 이상 모아놓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은퇴 후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일 많이 접근하는 게 뭐냐면 은퇴자들이 주식을 많이 접근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차라리 미국 주식이면 상관없는데 한국 주식은 하락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잘못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근데 그 하락장일 때 대응책이 없다는 거를 몇 번 줘 터지고 돈 다 날리고 나야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상담 사례는 얼마냐면 퇴직금을 한 3, 4억 정도 한 4억가량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 3년 동안 돈 다 날려먹고 3천만 원 남았다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연세가 이미 60을 넘기신 분이기 때문에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그 3천만 원이 3억의 값어치를 갖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통해서 봐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우리가 빠질 때는 여기 매도 쪽에다가 진입합니다. 하방에 진입해가지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차익실을 하면 돼요. 주식이 올라갈 때는요. 선물을 매수해가지고 주식처럼 여기다 팔고 나가면 돼요. 상승과 하락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옵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제가 여기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여기를 기준이라고 하나 놓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콜 옵션이고요. 여기 있는 게 풋 옵션입니다. 둘 중에 만약에 콜 옵션이 이렇게 기울기가 시소라고 생각하시고 기울어 버리면 누가 올라가냐면 풋 옵션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풋 옵션이 기준점에서 이렇게 붕괴돼서 기울게 되면 누가 가냐면 요 놈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쪽의 시소 가능성을 가지고 시장이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6월 26일 날 거 보시면 아침에 시장이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내가 왜 하락하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콜옵션의 기준점 2.50이 무너졌거든요. 콜이 무너지게 되면 반대로 풋옵션이 올라가요. 이 얘기는 장이 하락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으로 이익을 낼 수 있고요. 반대로 얘가 여기서 저점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뭘로 할 수 있냐면 풋옵션에 여기서 저항 가격에서 막힐 때 콜옵션은 지지가를 지키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시죠. 우리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양방향에 내가 그냥 대응만 할 수 있다면 굳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올라갈 종목을 찾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지수가 급락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라고 여쭤볼게요. 자, 8월 5일 날입니다. 장이 급락할 때 이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면서 장이 폭락했던 날인데요. 이때 저희는 축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콜옵션 기준점 4.07 얘가 무너지는 거 하나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방에 아침에 진입했을 뿐인데 그냥 들고 있었어요. 장 많이 빠진다고.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빠졌냐면 바닥에서 몇 배 났냐면 499배의 시세가 났습니다. 저희가 집중 공략했던 종목이 130배가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3억의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날려먹고 3천밖에 없던 사람인데 3천만 원 다 베팅은 못하겠죠. 500만 원만 베팅했다고 생각해도 100배면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자금이 3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투자해가지고 움직여도 저렇게 100배씩 터지는 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완전히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보시죠. 보시면 8월 2일 날입니다. 3일 전인데요. 지수가 마찬가지로 개파락해서 하루 종일 빠져요. 선물 매도 쳐서 얼마? 얘가 9.4p. 선물 1포인트가 한 계약당 25만 원이거든요. 10포인트면 250만 원이고요. 9.45포인트면 230만 원 정도 됩니다. 10계약을 내가 1억을 가지고 만약에 주식을 해서 반토막 났다고 생각할까요? 5천만 원 마이너스 났어요. 풋옵션 이날 몇 배 나냐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115배가 났네요. 그러면 내가 115배 못 먹어요. 10배만 먹었다고 칠까요? 늦게 들어가서 빨리 팔았다고 칩시다. 10배만 수익 내서도 내가 1,000만 원만 가지고도 1억을 벌 수 있다면 내 원금에서 내가 1억 가지고 마이너스 돼서 5천 남았지만 그중에 1,000만 원만 내 원금의 20%만 가지고 배팅했는데 얼마가 됐을까요? 1억을 복구하고 남았네요. 그 생각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하락장일 때 선물 옵션이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걸요 아마. 그래서 인버스만 가지고 수익 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상승장에만 수익 내는 것이 아니라 하락장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상승장은 어떠냐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날 8월 7일 날이고요. 제가 온라인 공개 강의한다라고 7시간 반 동안 얘기한다고 여러분께 공개했던 날입니다. 이날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아침에 8월 5일 날 급락했죠. 6일 날 반등했고 7일 날 급등을 했는데 이날은 뭐 봤냐면 아침에 풋옵션 4.47 풋옵션 기준이 무너지는 거 이거 하나 봤을 뿐이에요. 근데 콜옵션이 저점부터 쭉 치고 올라서 얼마 갔냐면 15배 갔습니다. 1500%. 여러분 주식은 상한가 가봐야 얼마 갑니까? 30%밖에 안 가요. 올라가도 내려가도 30% 이상 올라가고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은요. 우리가 올라갈 때는 야 풋옵션이 못 가네. 그럼 나는 콜옵션 상방 잡고 가면 되는 거고요. 하락장은 콜옵션 무너졌네. 뭐 보면 됩니까? 풋옵션 하방 잡으면 돼요. 즉 다시 말해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은 뭘 못 보는 거냐면 콜, 풋 두 놈 중에 어떤 놈이 기준가인지 잡을 줄 몰라요. 첫 번째 기준가 잡았으면 둘 중에 한 놈만 무너지면 방향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방향을 거꾸로 탑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장 출발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장이 출발하고 기준가 둘 중에 어떤 놈이 붕괴되는지 확인하고 나는 배팅하면 되는 것이고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혹시 잘못 봤어도 손절치고 반대 방향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내가 하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승이네. A씨 손절하고 갈아타면 됩니다. 종목은 내가 A 종목 손절하면 B 올라갈 거 찾아야 되고 C 올라갈 거 찾아야 되는데 두세 번 연속 손절하게 되면 종목은 답이 없습니다. 주식은. 그런데 선물 옵션은 상승 아니면 하락 두 개밖에 없거든요. 콜, 풋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틀렸으면 즉시 손절만 하고 방향만 바꿔주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선물 옵션 얘기를 조금 더 길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게 이 선물 옵션 매매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이제는 혼자서도 선물 옵션 매매를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통신주와 2차 전지주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이야기 들어봤고요. 반도체와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섹터별 전망도 짚어주셨습니다.
변동성을 활용한 선물 옵션 투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장자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